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업 자료 경제론의 기본 개념. 자, 몇 번입니까? 번호가 5번. 5번. 자, 첫 번째 경제론의 기본 개념에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유량과 저량을 경제학 전공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거기서는 문제로 다루지는 않죠. 그러나 학개론에서는 나온다. 자, 일단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변수이고요. 일정 기간. 그리고 대표적인 주자가 소득이죠. 소득과 같은 애는 왜 일정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자, 소득은 누군가가 나에게 소득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소득을 얼마나 법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법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소득과 같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지표들은 기간이 설정이 될 때 명확한 정보를 주는 거야. 즉, 당신이 소득을 얼마나 법니까? 그러면 100만 원 법니다. 이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100만 원을 법니다. 1년에 100만 원을 법니다. 이런 기간이 설정될 때 명확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자가 월급, 연봉 이런 걸 보면 소득은 기간을 설정하고 측정하는 게 정확하겠구나 이런 뜻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유량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소득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부분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두 문자가 수비순 수급건가요? 수비순 수급거? 자, 수가 뭡니까? 요놈이에요. 수.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그 다음에 비용, 순이익. 이게 수비 순이죠. 수익, 비용, 순이익은 대부분 기간이죠. 기간. 예. 그 다음에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그래서 수급거 이렇게 암기하죠. 자, 우리는 경제학 전공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 기본서에 있는 나머지 것들을 더 봐야 돼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수출, 수입, 이런 것들도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죠. 수비순, 수급거. 자, 수요량과 공급량은 왜 유량으로 측정합니까? 수요량은 그냥 소비량이고 공급량은 그냥 생산량이잖아요. 자, 당신이 소비를 얼마나 합니까? 10개예요. 이 10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죠. 하루에 10개를 드시는지 한 달에 10개를 드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소비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거죠. 일정 시점을 설정하는 대표적인 주자는 가격. 그럼 가격은 왜 일정 시점을 설정합니까?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몇 월 며칠자로 측정한 가격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걸 설정하잖아요. 가치를 추계하니까 가치도 끊임없이 변하니까 이 어느 시점, 몇 월 며칠자 가치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감정평가에서는 요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경제학에서는 이걸 일정 시점 이렇게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저량의 대표적인 주자들 암기 코드가 자치인재인가요? 자산, 가치, 자치. 그 다음에 인구 규모, 재고량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물음을 한번 볼게요. 주택, 재고, 임대료 수입, 가계, 자산은 모두 유량입니다. 유량은 요놈밖에 없네요. 수비순, 수급거, 수익, 비용, 순이익. 재고는 뭐예요? 재고는 자치, 인재, 재인데 얘는 딱 보니까 지읒자가 있네. 지읒자가. 저량 같아. 재고, 저고. 아이고 자산, 저산. 저량이야. 그러니까 재고와 자산은 저량인 거죠. 그 다음에 자산, 저량이고 도시 인구 규모, 항상 인구는 몇 월 며칠자의 인구인지가 중요하죠. 인구도 끊임없이 변하니까. 소득은 유량이고 그래서 자산과 인구가 저량이고 소득은 유량입니다. 일단 유량과 저량 한 번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번째 구별 개념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과 수요. 그런데 항상 수요량이든 수요든 경제학에서는 뭔가 구별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아마 소비량이라고 하면 될까요? 소비량? 소비량? 소비량. 수요의 변화도 소비량이 바뀌는 거겠지 뭐. 뭔 의미가 있겠어요? 소비량.
자, 그런데 시작이 이런 거죠. 소비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원인은. 그런데 소비량이 변하는 수많은 원인을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느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느냐,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소비량의 변화 원인을 구분합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하니까? 가격이 중요한 거라고.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소비량의 변화는 소비자 행동 변화니까.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이 분석이 됐으면 이제 가격 이외에 떨거지들로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지만 가격 말고는 경제학에서는 떨거지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표현이 저속하네요. 자, 그럼 봐요. 자, 우리가 항상 수요와 공급 모형을 도출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 곡선을 찾아내죠. 이 수요 곡선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소비를 얼마나 하는 것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소비자 행동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로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P1에서 P1입니다. 그러면 소비량은 Q1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P0로 올라가게 되면 소비량은 Q0로 감소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가격에 의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했으면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을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가격 이외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소비를 다시 늘리기도 하고 소비를 다시 줄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가격을 고정시켜야겠네요. 그림에 의하면.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느냐, 소비가 주냐를 분석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 수요 곡선의 우측이나 좌측의 이동은 항상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가 느냐, 주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제학 책에서는 요놈이 먼저 나오잖아요. 수요 곡선을 도출하고 수요 곡선이 이제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런 걸 넣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걸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거니까 곡선 자체에 이동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면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면 이제 소비자 행동 자체가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자, 반드시 이해해줘야 돼. 너무 기본적이야. 너무. 자, 문제를 봤더니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 시장의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요. 가구 수의 증가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에 곡선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표시되는 것은 수요의 변화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변화하여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자, 이게 참 이걸 옳은 지문으로 고쳐봐. 이게 틀린지는 알아. 가격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겠죠. 그런데 이걸 옳은 지문으로 고쳐보세요. 그럼 아주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더라고. 근데 포인트는, 문제의 핵심은 요 수요의 변화의 개념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죠.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옳은 지문이겠죠. 자, 수요의 법칙은 소비자 행동 법칙. 소비자 행동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있어야죠. 요놈이 틀렸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반대로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소비는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경제학에서 항상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표현이 나오죠. 경제학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부동산학은 겁나게 쉽게 해석하죠. 근데 대부분 부동산학에서 시험에 요 놈이 두 번인가 나왔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월 달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7, 8월 달에 수업을 들었으면 우리는 대체 효과는 알아야 돼요. 제가 경제를 강의하지 않았지만 이유는 우리 감정평가 원칙 중에 대체 원칙이 있어요. 대체 원칙. 가격의 원칙 중에. 자, 재화가 유사하다면 가격은 유사해집니다. 그럼 왜 재화의 가격이 유사하면 재화 가격이란다. 재화가 유사하면 왜 가격이 유사합니까? 그러면 이게 대체 효과 때문이에요. 대체 효과. 즉 소비자들은 콜라와 사이다를 유사한 재화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비자들은 콜라와 사이다가 유사하다면 항상 가격이 싼 것만을 선택하려는 행동이 있어요. 그걸 소비자들의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은 비슷한 재화가 있으면 항상 가격이 보다 싼 재화로 소비를 대체하는 행동을 보여요. 이게 대체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콜라와 사이다를 소비자들이 비슷한 재화라고 여기면 자, 콜라와 사이다를 판매하는 회사는 둘이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야만 둘이 다 팔리는 거예요. 자, 콜라의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사이다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비슷한 재화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이 싼 콜라만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다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재화는 대부분 기업이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의 대체 효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지금 한 거니까 콜라 합시다. 콜라, 그 다음에 사이다. 대체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야겠죠. 사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이 하락으로 해볼까요?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콜라의 소비량이 바로 그게 수요 곡선, 이게 대체 효과죠. 아이고, 말이 꼬이네. 다시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이 말은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소비가 느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두 재화, 콜라와 사이다 재화 중에 콜라가 보다 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이다를 먹던 사람도 소비를 콜라로 대체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체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사이다를 먹던 사람도 가격이 싸진 콜라로 소비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소득이 주는 소비에 주는 효과예요. 소득이 소비에 주는 효과는 간단하잖아요. 소득이 오르면 소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콜라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대부분 소득이 제한된 상태에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는 것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게 명목적인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나의 소득이 느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의 소비를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득 효과인 거죠. 따라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옳은 질문. 자,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에 대한 어떤 형태를 묻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를 조사해서 나온 수요 곡선이고 시장 수요 곡선은 시장 전체의 소비량을 조사한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값이라고 해보자고요. 값의 소비예요. 값. 그리고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해보자요. 10,000원. 10,000원에서 값은 요 정도가 한 10개? 10개라고 할게요. 10개. 10개.
자, 그 다음에 을도 있어요. 을도 이렇게 을도. 자, 그리고 을은 주어진 가격에서 10,000원에서 얼마를 소비합니까? 한 20개 정도 될까요? 20개 정도? 20개 정도. 자, 그러면 개별 소비자들을 조사해서 나온 이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이고, 그럼 시장 전체 소비량은 어떻게 찾습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갑과 을만 두 사람만 시장에 있다 그러면 갑은 10개를 소비하고 을은 20개를 소비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전체 소비량은 30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 전체 소비량이 30개가 되려면 시작점을 똑같이 했을 때 항상 수요 곡선은 완만해지는 거죠. 이게 경제학적인 해석이잖아요. 경제학적인. 즉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합산해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찾고 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해 놓고 보면 항상 완만하더라. 이런 건데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자, 여기 지워버리고. 자, 우리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의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탄력성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완만합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만 보자고. 양의 변화만 보면 항상 양의 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는 많더라도 딱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 정도. 그런데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러면 양의 변화가 쑥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보면 개별 수요는 개별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조사한 거고 시장의 수요 곡선은 시장 전체 소비량을 조사한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떤 소비량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시장 전체의 소비량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이 완만한 형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소비량이 많으니까 시장 소비량이 많으니까 시장 수요 곡선이 보다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 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주저리저리 너무 길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항상 공급이든 수요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양의 변화가 많아지는 형태인 거예요. 양의 변화가. 그럼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시장 전체 공급량과 개별 기업의 공급량 중에 누가 공급량이 더 많아요? 시장 전체 공급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공급 곡선이 보다 완만한 거예요. 그리고 보다 완만하다면 양의 변화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시장의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달성됩니다. 아이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거 정말 가끔이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즉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뭐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런 그림을 경제학에서 많이 보잖아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시장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너무 기본적이라고 해서 경제 전공에서는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험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교양서적의 경제론에는 이런 걸 더 자세하게 넣어놓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게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우리 마샬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글로브. 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 시장의 기능을 설명하는 용어죠. 항상 시장은 균형을 벗어나 있으면 시장은 아무도 모르게 즉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토닥토닥 해서 시장을 다시 균형으로 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초과 수요가 있어요. 그럼 뭐가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사고자 하는 수량이 넘쳐납니다.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 수요를
없애야 균형으로 올 테니까 어떻게 하면 초과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상승시키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로 사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면 시장은 아무도 모르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고자 하는 힘이 줄면서 균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에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수요를 줄여야겠구나. 가격을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이런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문구를 보면서 맥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에 초과 공급이 나타나요. 아이고, 초과 공급 균형이 깨져 있네. 뭐 때문에 균형이 깨져 있을까 봤더니 공급하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는구나. 그럼 공급하고자 하는 힘을 줄이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고. 공급자들은 항상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공급하고자 하는 거니까 가격을 낮춰주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들면서 균형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경제론의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유는 경제론 기본 개념이니까 나 기본 개념 잘 알아. 그럼 넘어가면 되고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뵐게요.